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정성호 의원님 모시고 현재 정치 상황,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말을 막 더듬네. 아니 아까 너무 빠르셔갖고 이제 좀 편해졌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지금 이 지지율 네네. 뭐 아까 이제 지지율은 들쭉날쭉하다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좀 위감을 많이 느끼는 아유, 여권 지지자들 중에 굉장한 아유, 위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옵니다. 사실은. 예. 그 어떤 분들은 이 선거란 게 기세 싸움인데 네네. 이게 고착화될까봐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네, 여권 그렇죠. 지지자 네, 중에는 네, 맞습니다. 그분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으실 텐데 크죠.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여야지. 예. 이제 고착화되는 게 좀 길어질수록 일종의 그 밴드웨건 효과도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도층의 어떤 지지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가 현재 좀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예. 그 2030 세대와 이게 접촉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 예. 또 가장 큰 게 어쨌든 뭐 저는 언론에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언론에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예. 의원들도 역시 표는 현장에 있다. 또 지역에 있다는 생각들을 예. 갖고 지역에 가서 그 흩어졌던 민심들, 특히 우리 지지층들을 예. 좀 결합시키는 노력들을 좀 많이 시작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캠프 측에서 보면, 후보 측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일까 이렇게 언론 입장에서 자세히 저도 그 보도를 이렇게 저희 네네. 보도가 아니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저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 부인을 무슨 범죄 혐의나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스토킹하듯이 쫓아다니면서 네, 이것이 일투족에 대해서 아주 트집을 잡으려고 뭐 네, 이러는 네, 거. 그건 좀 뭐 정말 정상적인 보도 태도는 아니죠, 제가 네, 봐도. 네, 예를 네. 들어서 근데 누군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어떤 실질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야당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는 접근해서 어떤 질문도 잘 안 하면서 네네. 이건 어떤 가십거리 잡으려고 막 3, 4일 쫓아다니고 예, 막 예, 이런 네네. 행태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인 행태는 아니라는 건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데, 근데 아까도 약간 여쭤봤지만 궁금한 건 그 수행원은 왜 이렇게 특이하게 옷을 입으셔가지고 혹시 들으신 거 없습니까? 아니, 저도 뭐 제가 예. 그 사건 이후에 그 저하고 뭐 이재명 우리 후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예,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다음 알고 날인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예. 후보 그 우리 부인하고 제 예. 차하고도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화 왔다고. 예. 김혜경 사무관 전화 왔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전날 너무 먹은 게 예. 너무 속이 안 좋아 갖고 자꾸 토하고 뭐 그러다가 예. 이제 일어났다고 저 차가 저녁에 가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저도 그게 이제 그 사고 있기 전날 다음 날 말씀이시죠? 그 위에 통화를 했고 예. 저도 어제인가 통화를 했습니다. 후보 예. 배우자 걱정이 좀 되고 어떠냐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실밥도 뽑고 예. 그래서 먹는 거 빠지면은 좀 어디가 찢어지신 건가요? 눈가 안경 낀데 이게 부딪힌 것 이 같아요. 부분을 예, 예. 넘어지신 건가요? 그 예, 상황이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넘어지면서 안경테 방 안에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 그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예. 이렇게 여기를 예. 저녁 뭐 설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해 갖고 예. 그래서 처음에 낙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본인 그건 알겠습니다. 얘기는 뭔지.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것. 예, 화장실 가고 왜냐면 뭐 초저녁에 식사하고 와서 그게 뭐 잘못돼 갖고 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안경 끼고 하다가 이제 사고 났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가십성을 뭐 맨 처음에 뭐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그 후에 어떤 팩트하기는 앵간이 되면 그건 정리를 할 부분 그렇죠. 같은데. 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심층 취재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네. 언론들이 네네, 만약 예. 예를 들어서 같은 강도로 어떤 뭐 주가 조작 의혹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훨씬 그 취재 심층 취재를 한다면 훨씬 강도가 강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금 뭐 저희 후보뿐만 아니라 저희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점들이 예. 드러나고 있고 그 부인 또 장모 뭐 본부장이라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장모 관련해서 이미 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좀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보도의 어떤 관련된 균형 면에서 예, 보면 뭐 저는- 제가 언론 입장에서 봐도 썩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 부분이 그런 많이 어떤 있습니다. 예. 뭐 불만들이 좀 있죠 사실. 예.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역시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이렇게 보면 공격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언론으로서 느끼는 건 보면 물론 이건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제 비판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당선되면 50억 확 뿌릴게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당에서 자꾸 지금 그걸 뭐 전 국민 주자 그러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나는 화끈하게 그냥 50조 줄게. 이런 어떤 면밀히 따져본 공약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공격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권 기자 말씀도 맞는데요. 예. 좀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불공정하다 느끼는 겁니다. 예. 우리 당에서도 여러 차례 예. 어떻게 재원 조달할 건지, 언제 예. 어떤 방법으로 재원 조달하고 할 건지에 대한 많은 논평들과 주장이 있었지만 언론에서 별 써주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희는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날카롭게 이렇게 딱 못 잡으시니까 더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재명 선대위에 우리 당 선대위에 좀 약간 그런 면에서 날카롭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문제 제기는 안 한 건 아니죠. 여러 번 제기를 했었죠. 네. 아까도 제가 하나 느낀 건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 국민들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건 맞는데 네. 부동산을 잡겠다고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왜 그런 어떤 사고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매일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건 건드리면 안 되고 조세정에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늘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지금 현 정부 여당의 어떤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거세게 공격하는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는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약간 선심성인데요. 내가 보면 지금 부동산세 올라갈 때니까 집 오른 분들이 물론 그런 고통이 있겠죠. 이 갑자기 소득은 안 올랐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조세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조세정이 정말 어쨌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갖다 막고 그건 부동산 자산에 의한 어떤 불로소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 갖고 결국 빈부 그렇습니다. 격차,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여당을 있는데 부동산 부분에서는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만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래 사람들이 부동산 올라가지고 갑자기 세금 좀 올리니까 기분 나쁠 거야. 그럼 나는 좋아 오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사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래서 아까 공격이 이렇게 뾰족한 것 같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는 그 통계 제가 확인한 통계가 아니라서 그냥 인용을 하면 박성준 의원 나오셔가지고 어디 보셨게 확인하고 말씀하셨겠죠. 왜냐면 서초동 30억대 아파트가 110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 정말 좀 부도덕한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사는 그 집이 그 집에 지금 어쨌든 그 시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 기준 시가가 지금 30억 정도고 그냥 공시지가가요? 네, 그럼 공시가는 아니 더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산해 보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인용이라서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해당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집에 종부세가 110만 원이라고 저쪽에서 그건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면제받으려고 본인이 하겠다는 건지 좀 황당한 얘기죠, 사실은요. 꼭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거 110만 원 안 낼라 그렇게까지 한다는 생각은 결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서초동에 30억대 아파트를 사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어느 누가 세금 더 내면 좋아하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를 내는 거는 조세정의 측면이나 우리나라 부동산의 지금 그런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종부세 받아갖고 그래서 지방에 이양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 그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지된다고 하면 지방 재정이 굉장히 타격이 크죠,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친 종부세 상당 부분이 되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윤석열 후보 측 모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제가 그건 정말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자는 거 아까도 그 공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부동산을 잡자는 거랑 종부세 1가구 1주택 그것도 다가구가 1가구 1주택을 폐지하자는 그 말씀을 하면서 당신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가 그냥 앞뒤가 안 맞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게 저는 그런 공약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더구나 김종인
전 대표가 거기 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가실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 나오는데 예. 그분이 그런 걸 공약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김종인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하실지가 한번 정말 궁금한데 과거에 했던 자신 그분이 뭐 이렇게 과거의 정책을 휙휙 바꾸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쪽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 공약에 대한 어떻게 네네. 물러야 될지도 네.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근데 이 대응이 초선들 사이에서도 많이 그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네네.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초선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내는 게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가볍게 만들려면 좀 대응도 그리고 좀 지금 중요하고. 어쨌든 뭐 선대위를 갖다 다시 뭐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공동 선대본부장들 쭉 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여러 명 모여서 합쳐갖고 시너지 효과 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할 사람은 누군지 다 아니까 너 일하고 나머지는 지역으로 그냥 일단 뭐 명함 새길 건 다 하나 줬으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무슨 본부장 이름을 갖고 지역에서 각 캠프로 흩어졌던 우리 지지자들 긁어 모으고 또 우리 비례대표들이라든가 또 해당 상임위는 관련 직능단체 그 현장에 가서 표 얻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요새 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출 빈도를 굉장히 그게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진짜 꿈꾸는 내가 만든 대한민국 이렇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걸 대신 이야기해줄 김종인 전 뭐 대표를 갖다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그분한테 맡기고 본인은 자기의 취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숨는 게 그게 뭐 핵심적인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그 아까도 제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기자로서 가장 의심하는 거는 그 정책을 던지시는 게 깊은 고민에서 안 나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50조 당선되면 50조를 두텁게 뿌리겠다. 왜냐하면 재정을 걱정하는 게 그 야당의 계속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당선이 되면 50조를 확 뿌리겠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종부세 폐지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실패라고 규정해왔고 비판하면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거랑 무슨 의미가 관련성이 있는지 그런 게 깊이 고민 안 하고 후보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 이거 불평 많이 하더라 하면 툭 던진 게 아닌가. 불평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처럼 이 후보 간 1대1 토론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대신 써준 거 대신 만들어준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말 그 정책이 내재화되어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그 가치관, 철학이 반영된 정책에 의해야 그게 그다음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양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을 언론사에서 우리 뭐 공기자께서 좀 주관하셔갖고 양 후보들 모셔다 놓고 그야말로 그 정책들 또 주장하는 어떤 가치들 이걸 좀 드러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좀 모시고 싶죠. 안 나오셔서 그렇죠. 나오게 하셔야죠. 이걸 뭐 저희가 어떻게 강제하겠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늘 모시려고 뭐 노력을 하는데 안 나오셔서 그렇죠. 좀 캠프 차원에서 혹은 후보 측에서 어떤 공식 제안을 좀 많이 해보시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정말로. 후보 본인의 입으로 나오는 그의 철학을 듣고 싶은 거지. 누구 어떤 좋은 분들 실력 있는 전문가들 불러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공약 정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 정책 공약이 과연 집권했을 때 실행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후보가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의무적인 토론회는 몇 회인가요? 지금 언제부터 하나요? 그 법정 선거운동 시작돼야 되니까 그 기간 중에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4회, 5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양쪽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도 15번 토론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경선은 빨리 시작해갖고 그 후보 검증이 시작돼야겠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론하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또 뭐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니까 국민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철학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국민들은 정말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아까 제가 언론으로서 궁금해하는 그런 종부세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폐지가 어떻게 부동산 값을 잡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조세정이랑 만약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말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선된 이후에 50조는 말입니다. 네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진정으로 그걸 말씀하시면 지금 그게 어떤 지금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예. 그럼 지금 당장 하자고 많이 어떤 협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희가 뭐 재난지원금 뭐 방역 지원금인가 좀 이름 좀 바꿨지만은 그거하고 같이 국회에서 여야가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양쪽이 둘 다 어떤 선거를 감안해서 표를 살리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분들 고통을 덜는 데는 시간적 그 빨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수가 재경부에서 몰라서 그랬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하여튼 추가 세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 19조 정도 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저는 재정 건전성을 계속 말씀하신 분이라면 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또 내년에 당선되면 50억을 말씀하셨으니까 50조 50조 야 제가 단위가 잘 50조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협상해서 예를 들어서 두텁게 줄 부분은 두텁게 주고 도저히 안 될 부분은 뭐 전 국민은 도저히 못 지겠다면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그래 진정성 있는 뭐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자 그래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는 스탠스였다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년 당선되면 50조를 확 선별해서 지급하겠다 이러시니까 그럼 재정 건전성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럼 협상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고통받는 시기니까요. 지금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코로나 함께 지내는 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필요하죠, 사실.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 가족 비리나 본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 검찰이 저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여야 누구 편이 아니라 정말 본인 조직에 진짜 존망을 걸고서 엄정하게 수사해갖고 여든 야든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정하게 수사를 해갖고 빨리 정리하는 게 최선책이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공수처라는 결국 검사라든가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면서 수사하기 힘드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게 사실상 첫 사건이나 다름없는데 뭐 사실상 지난번에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엄정하게 하고 제대로 결과를 내느냐가 공수처의 그 존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안은 어떻게 특검을 가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그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이 대장동을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을 바꿔놓고 민간 개발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에 이제 민관 합작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그 팀들이 부산 저축은행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고 그 중간에서 또 커미션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있던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검사할 때 덮어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뭐 저는 뭐 대장동 이재명 무슨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그 법조, 검찰, 언론 카르텔의 어떤 뭐 복합체가 아닌가, 복합 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뭐 몇몇 검사들 또 그다음에 원유철 전 의원들 많은 분들이 관여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게 들어갔는지 특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역할들 또 그들이 받은 대가적인 관계의 금원들이 있었는지 이것들이 밝혀져야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 미진하게 나올 땐 정말 특검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여야가 어쨌든 특검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수사가 여도 미진하고 야도 미진하다고 하면은 예. 여야에서 합의해갖고 어떤 형태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근데 이게 내년 대선 때까지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특별검사 임명법이 만들어져 갖고 만드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수사의 대상과 범위 다툼이 있을 것이고요. 뭐 빨라야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때쯤 통과된다고 하면은 특검이 임명되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것이고 특검이 사무실 넣고 특검보 임명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사 결과 나오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아닌가요? 대선 때까지는 불가능하죠 사실요. 과거의 전례를 볼 그럼 때는. 지금으로선 뭐 별 의미 없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전화 당에서도 이게 결국 대선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인데 또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이분들이 여야 후보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또 그런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론 못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시간은 꽤 지났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인물 아까 본방에서 말씀하신 결국은 인물 대결로 갈 거기 때문에 어떤 지금의 상황 정치에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인물 대결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은 뭔가요? 보시기에? 역시 뭐 일단 전략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상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드러내는 거겠죠, 사실은. 그게 후보가 많이 현장에 다녀야 될 것이고 또 현장에서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 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삶의 개선을 위해서 뭘 요구하는 건지를 많이 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서 또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결국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은 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후보나 우리 캠프에서 과감하게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차별화를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여당 지지자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굳이 차별화라기보다도 제가 뭐 자주 쓰는 말씀인데 뭐 정권 교체라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 정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어떤 다른 권력보다 더 위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다 이 말씀이시죠? 권력이 교체되는 겁니다. 권력 운영의 주체가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정책과 또 새로운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이재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굳이 그걸 뭐 차별하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다른 정권이 들어섰구나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금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관련 수사는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은폐되거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검사로서 어떤 외압을 행한 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실질적인 정황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걸 엄정하게 수사하다 보면은 이게 통상적인 사건처럼 처리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고 했다는 그런 점들에서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